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의 박성은입니다. 두 개로 갈라진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통일하고 독일의 주권 회복을 이뤄낸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대독일인,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얼마 전에 87세의 나이로 서거했다고 합니다. 그의 흥미진진한 독일 통일 분투기를요, 미래 한국에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박상봉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본문을 보면은 전범국의 자격지심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지위라는 게 사실 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통일이나 주권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국제사회의 안 좋은 여론과 비난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 헬무트 콜 총리만의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독일은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키고 그리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600만 뿐만이 아니라 나라 없이 떠들던 집시들, 장애인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들에 대한 처형한 숫자도 100만이나 됩니다. 네. 이러한 엄청난 국제적인 범죄 행위를 일으킨 나라는 그로 인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제사회가 물론 여기에는 주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되겠죠. 독일은 이러한 인류의 큰 범죄를 역사적으로 지은 민족이기 때문에 분단국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돼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론도 그렇고 독일은 뭉쳐놓으면 또다시 세계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냈죠. 네. 그런 자격지심이 독일 사회는 늘 있었죠. 독일 민족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전에 독일인들에게 통일에 관해서 설문조사라는 내용을 보면 통일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 95% 이상이 통일을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결과는 5% 미만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러한 피해의식, 자격지심, 자기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이 어떻게 통일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발단은 늘 동독에서 시작됐죠. 동독에서 동독에서 그동안 쭉 분단 기간 동안에 쭉 서독으로 탈출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분단 기간 동안에 무려 350만이나 된다는, 우리가 지금 탈북자 3만 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은 서독은 350만 명의 탈북자를 분단 동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콜 총리가 어떤 통일을 베팅해서 그 엄청난 국제사회의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주도권을 쭉 끌고 나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시작은 1989년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죠. 어떻게 무너져 내렸죠? 동독에 엄청난 월요 데모가 있었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이런 결과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베를린 장벽은 무너져 내렸지만 통일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 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2주 정도 후에 11월 21일 날 소련이 포르투가로프라고 한 특산을 보냅니다. 특사를 서독에 보내죠. 서독에 보내서 헬무트 콜 총리의 안보 보좌관인 텔츠를 만납니다. 텔츠를 만나면서 사건이 바뀌는데 텔츠기 포르투가로프 특사와 이제 그 회담을 하는 중에 뭔가 단초를 어떤 힌트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얻은 거는 소련의 특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동독의 사태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그리고 소련도 그 동독 사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텔직 보좌관이 곧바로 헬무트 콜 총리에 달려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총리에게 지금이 좀 무리지만 통일의 주도권을 잡은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하고 해서 그걸 보고 동독이라는 나라의 통제력을 모든 국가가 잃어버리고 소련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잊어버렸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베팅을 한번 하자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뭐 어떤 베팅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콜 총리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자고 얘기하면서 콜 네. 총리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인가 해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고민에 빠져서 만들어낸 게 독일 문제 해결을 위한 10기항 프로그램입니다. 이 10기항 프로그램은 자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겐쇼 외무장관에게도 함구하고 그 문서는 부인인 한넬로라 여사가 네. 작성해서 그것을 11월 28일 날 연방의회에서 발표합니다. 10기항 프로그램이. 네. 그 10기항 프로그램의 내용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네. 당연히 궁금하죠. 그 10기항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약육강식의 시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팅을 시작으로 정말 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변국이 모두 나선 거죠. 이 엄격한, 이 치열한 국제 정치 속에서 과연 이 독일 통일을 어떻게 독일의 진행 과정을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에게 맞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10기항 프로그램의 하나는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동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됐고 네. 그 과정에서 동독의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안정을 원했고 네. 그리고 서독의 협조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뭐 호네카는 힘을 잃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모드로프 총리라고 하는 개혁 공산주의자가 등장해서 콜 총리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통일에 관한 협조해서 통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차관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제 헬무트 콜 총리는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 교류 협력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겠다. 그것이 동독의 민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독의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동독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내가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는 것이 10기항 프로그램의 전반부고 또 하나 후반부에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독일의 통일의 과정은 유럽의 틀 속에서 유럽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유럽 통합의 틀 속에서 추진될 것이다. 해서 그 두 가지죠. 그 두 가지를 10기항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 지금 남북한의 모습과 약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차피 뭐 분단국이죠. 분단국은 네, 그렇죠. 뭐죠? 분단국은 우리와 다른 통일의 생각을 갖고 있는 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기보다 분단의 반쪽이 있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분단국으로서는 숙명적으로 이 문제를 늘 통일과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대북 정책 또는 대동독 정책을 아주 통일이라고 하는 먼 미래를 보고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드 문제라든지 북한과의 뭐 대화나 교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과정에서도 먼 훗날에 통일 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고 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큰 실책을 범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분단국이 서독이 있었고 베트남이 있었고 예멘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통일이 자유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일된 나라는 서독 독일뿐이 없어요. 맞죠. 다른 나라는 다 뭐 합의 통일이었다, 뭐또 내전 일으키고 다시 분단되려고 하고 있고, 베트남은 적화 통일도 있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단국이 목적 의식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대동독 정책, 대북한 정책을 임하냐에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질 통일된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서 이 동서독 통일에서 참 배울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미래한국에 이제 써주신 기사 외에도 다른 데에서 이제 써주신 칼럼 같은 데서 무슨 독일판 사드 논쟁이라고 뭐 이렇게 언급하신 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드 논쟁이 지금 굉장히 사드로 인해서 남남 갈등도 심하고 네. 미국과 뭐 중국과의 갈등도 있고 한데 독일에도 사드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1978년도에 네. 소련이 그때 이제 새로 개발한 핵 미사일 SS-20이라고 핵 미사일을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전체에 그 무기를 배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독의 입장에서는 그런 핵무기를 동독에 배치해 놓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서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요새 성주에서 반대 시위가 나오는 것처럼 서독에도 네. 소위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무기를 배치하지 말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뭐 그 미국 대사관을 한 3천 명이 포위했다고 하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 본에 많게는 150만 명이 모였어요. 인간띠가 108kg. 108kg의 인간띠를 메고 소위 미국산 퍼싱을 SS-20, 소련제 SS-20에 대항해서 미국산 퍼싱2를 서독에 배치해준 운동에 반대하는 그런 평화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 얼마나 거셌냐면 사실은 그 전에 헬무트 콜 총리 전에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있었어요. 네.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3인당 정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따지면 뭐 진보 정당이죠. 그렇죠. 그 결정을 초기에 내린 게 사실은 슈미트 정권이에요. 슈미트 정권에서 그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그거를 퍼싱2를 소득에 배치할 것이다라는 소위 뭐 나토 이중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뭐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3인당 내에 반대 세력들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임기를 못 채우고 불신임돼요. 그러니까 연정이 파괴되고 불신임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불신임 내용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퍼싱2를 소독에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큰 이슈였죠. 근데 3인당 내에 이게 좌파 정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좌파 정권이지만 함정인 좌파 정권이었지만 그러한 강공을 폈던 슈미트에 대항해서 에곤 바를 중심으로 하는 네. 반대 세력 때문에 사실은 연정이 깨지고 불신임 결의안 때문에 불신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총리에 선출된 분이 헬무트 콜이고 헬무트 콜이 1983년도에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퍼싱2를 배치하죠. 소독에. 네. 그리고 소독 배치를 끝내고 배치와 동시에 사실은 평화운동이 사그러집니다. 물론 평화운동이 핵심이 돼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오늘날 녹색당이 만들어지긴 하죠. 하지만 평화운동이 끝나고 퍼싱2는 이제 배치가 되죠. 헬무트 콜 총리가 나중에 2009년도죠.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민행 행사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합니다. 당시에 20년 전에 퍼싱2를 소독에 배치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지도 않았을 거고 독일 통일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소비에트 연방도 해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당시에 퍼싱2가 주는 독일 역사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퍼싱2는 공격용 무기예요. 네. 퍼싱2는 한번 쓰면 10분 안에 모스크바를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헬무트 콜은
전격적으로 국민이 150만 명이 모여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했죠. 그 헬무트 콜이 몇 년 총리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글쎄요. 그 헬무트 콜이 16년 총리를 했어요. 16년. 4선을 했습니다. 통일까지 이루고 통일 전 8년, 통일 후 8년 최장수 총리를 기록한 것이 헬무트 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어떤 강단이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안보나 체제 수호에 있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다. 사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나치의 히틀러 정권을 얘기하잖아요. 네.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그런 나치 정권을 얘기하지만 나치 정권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광장에 모인 독일 국민의 그럼요. 박수를 받으면서 그들을 처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장에 모인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독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국민의 목소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국가의 부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도 뭐 대다수의 국민이 뭐 지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처럼 허구가 없죠. 그렇죠. 전문성이 북한은- 없는 뭐 그런.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 북한은 90% 이상이 김정은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마디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원자력이다, 뭐 모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미래는 지지율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 잘 알잖아요. 차베스나 네. 룰라나 그렇죠. 그리스의 치프라스나 이런 사람이 지지율이 높잖아요. 근데 나라는 망했죠. 아주 망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지도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 체제와 안보에 관한 점에 있어서는 국민보다 더 중요한 게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 능력, 그걸 그럼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독일 통일 그리고 이 주권 회복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또 문서로서 인정을 받고 좀 확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다고 쓰셨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서독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분단 전에는 어떤 정도였냐면 서독 총리가 서베를린을 가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네, 네. 그것도 자기 나라를 가면서 손님으로 가야 됐어요. 승인 받고. 그리고 서베를린에 가는 비행기는 루프트한자는 가지도 못했어요. 페남, 미국의 페남, 브리티시 에어웨이, 그 에어 프랑스만 다닐 수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나라였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사실은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열심히 뛰어다녔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게 고르바초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고르바초프가 그 당시에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르바초프는 굉장히 기존의 공산당 세력들에 의해서 고립돼 있었죠. 뭐 임주 유배까지 당할 정도로 네. 고르바초프가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가장 옆에서 친구처럼 보살펴주고 자문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통일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뿐만 아니라 소련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든 나라가 반대를 했죠. 네.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는 조건을 걸기도 했어요. 나는 독일 통일은 만약에 독일이 된다면 통일된 독일은 나토의 회원국에 잔류하지 않으면 통일을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을 정도로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조건은 소련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토의 회원국으로 통일된 독일이 있다고 한다면 소련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네. 그렇지만 소련이 거기에 동의할 정도로 서독이 정성을 들였고,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사실은 독일로부터, 서독으로부터, 콜 총리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받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소련의 개혁 정책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그 규모가 물론 뭐 헐값이라고 하지만 총 500억 유로, 500억 유로를 줄 정도로 소독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고르바초프는 굉장히 콜에 대해서 친감을 느꼈고, 뭐 고르바초프 아내는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고르바초프 아내는 서독에서 극히 아플 때 서독에 데려와서 극진히 보살피고 일도 있었고,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애칭이 고르비예요. 고르비. 고르비. 고르비, 그래서 고르비는 서독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외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고르비, 땡큐 고르비 이런 것이 이제 독일 통일 과정에 나오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문서로 담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통일 외교를 하고 이제 꼭지를 따야 된다 하는 네. 것이 소련과,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한 8개월 후에 맺어졌던 7월 16일 날 코커서스에서 이루어진 회담입니다. 이 네. 회담에서 소련이 정말 독일 통일과 완전한 주권 회복을 인정한다는 문서가 코카서스 회담이에요. 그게 1990년 7월 16일이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8개월 만에 이루어진 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코카서스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긴 조건이 합의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 ABC 무기를 갖지 않는다. ABC 무기가 뭐죠? 아톰, 케미컬,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 그리고 원자력 네. 무기를 갖지 않는다. 네. 그리고 통일된 독일의 병력은 37만 명으로 줄인다. 그리고 서독의 국경은, 예전에 이제 국경은 폴란드의 슐레지안 지방까지 서독의 국경이었기 때문에 네. 그 서독의 국경을 포기하고 지금의 동독과 폴란드 사이의 오더나이스 국경을 인정한다. 서독은 뭐 이런 조건을 담아서 코카서스 회담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서 소련과 문서로 완전히 독일이라는 나라는 독일의 자율권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고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을 문서로 보장해 준 거고, 그 다음에 그 회담이 있은 이후에 2개월 만에 네. 소위 2+4 회담이죠. 2는 동서독을 얘기하고 네. 4는 이제 전승국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네. 이 네 나라가 회담을 통해서 코커서스 회담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확인함으로 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앞으로 독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통일을 포함한 모든 거는 독일인들이 결정하고 그것을 국제사회는 인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는 독일이 통일과 동시에 완전한 주권 국가로 회복한다. 주권을 회복한다. 이렇게 네. 만들어진 회담이 1990년 9월 12일 날 2+4 회담입니다. 이 2+4 회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4+2 회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4+2 회담이다. 4는 미국, 영국 플러스 소련이고 2는 동서독이다. 그런데 콜 총리가 웃기지 말아라. 2가 먼저다. 그래서 2를 앞에 놓고 2+4 회담이 된 겁니다. 이 정도로. 독일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를 그렇죠. 담고 근데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콜 총리가 그런 배팅을 해도 콜 총리가 주도권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소련이 동독 사태가, 동독의 시위대가 폭력만 한번 행사해라. 내가 그럼 소련군이 개입할 비밀만 주면 난 개입해서 완전히 통일을 물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동독 사람들은 1953년도에 그 악몽이 있거든요. 그때 1953년 6월 17일 날 소련에 저항했다가 소련군 탱크가 진압해서 동독
시민들을 완전히 짓밟은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시 소련군이 35만 명이 추산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시위대들은 시위할 때마다 비폭력을 외치면서 시위에 참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시작한 것은 뭐 한 1,000명이 시작한 전국적인 반공 시위 규모였지만 이것이 7번 만에 3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아니 이게 너무나 평화스럽게 회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하고 뭐 반대는 대처 같은 경우는 뭐 대처가 제일 심하게 반대했죠. 프랑스의 미테랑도 반대를 네. 했죠. 대처도 통일된 나라는 나토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었고 미테랑은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 과정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 때마다 힘든 조건을 걸 때마다 그 조건이 콜 총리가 그 조건을 수용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동독 사회를 딴 나라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콜 총리의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드레스덴 연설에서 나왔지만 정말 헬무트를 연호하면서 동독 사람들이 아주 절제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평화스럽게 시위를 하는데 늘 콜 총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헬무트,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헬무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통일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뭐 딴지를 걸고 통일을 반대하려고 해도 오늘 얘기했던 동독 시위들이 어느 날 비어진 다스폴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고 얘기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비어진 아이놀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다,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통일을 요구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네. 근데 그걸 통제할 만한 동독 공산당 간부들 다 몰락해 가고 통제를 할 만한 소련의 능력도 점점 상실해 되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계속 콜 총리가 잡아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독일의 정치인 얘기를 참 잘 들었고요. 참 이 독일과 분단의 시기도 다르고 원인도 좀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분단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는 한데 이 독일 통일의 예시를 잘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통일 국가로 역사에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